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그동안 정상회담 특보를 전해드리느라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선정한 주제는 부동산입니다. 정부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을 올리고 대출을 제한하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수도권 부동산 코너 시간에는 아직 관망하는 분위기가 많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흐름이 바뀌었을까요? 오늘은 잠시 뒤에 공급 대책이 발표되는데요.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수도권 사람들 김미란 리포터와 수도권 화재 현장을 찾아가 보고요. 수도권 행정탐방 인천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중부 지역과 전북, 경북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남해안에도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많게는 강수량이 20mm까지 예보가 돼 있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 내내 대체로 맑은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한낮 서울 기온은 23도, 청주 22도, 광주 24도, 대구는 2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2018년 9월 21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대책 뒤에 발표된 첫 주간 시세를 보니까 일단 서울 집값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집값 담합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서 합동 현장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잠시 뒤 10시에 정부의 신규 택지 공급안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서울시는 그린벨트 지역 개발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정부와 조금 대립하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현 정부 들어서 8번째 부동산 대책까지 발표가 됐어요.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발표된 9.13 대책이 가장 강력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부동산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일단 폭등세는 진정된 것 같습니다.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 단위로 1% 가까이 올랐는데 그 폭등세는 진정돼서 0.2%대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0.2%대라는 게 이제 지지난주까지의 폭등세가 진정됐다는 거지 0.2%라는 게 상승세로서는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은 또 거래량이 거의 줄어든 상태에서 예. 가격이 진정은 되었지만은 아직은 좀 불안한 양상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감정원이 어제 전국 주택가격 9월 3주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0.2%라고 하지만은 그 수치가 높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 부동산 대책 9.13 대책이 나오기 전에 상황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반반씩. 예, 그렇습니다.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조사 기간이었는데 이렇게 반반 섞였는데도 상승률이 이 정도 나왔다는 것. 대책에 대한 효과가 바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을까요? 네, 그 효과 자체가 나타났다라고 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대책의 효과는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실행이 되지만은 세금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효과를 보기 쉽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전까지 주간 1% 상승이라는 거는 거의 보기 힘든 폭등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진정되는 과정도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일부에서는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다가 그동안 가격 급등의 피로감을 느껴서 잠시 주춤하는 상태, 관망세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일시적인 관망세 정도로 전환됐다고 보면 될까요? 예, 일시적 관망세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 지지난주 같이 상승하면은 그 연간 상승률을 보면은 거의 100% 상승하는 것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승세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런 것들이 발생은 하더라도 적어도 1, 2주 지나면 다시 이제 진정이 되고 그리고 평균 상승률로 보면은 보통 한 0.07%, 0.09% 이 정도를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주변에 주택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혹시 몰라서 더 가지고 있겠다는 분들도 있고 뭐 빠르게 내놓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소강 상태가 한 1, 2주 지나면은 바로 또 예전처럼 다시 달궈질 가능성도 전망을 하시는 건가요? 예, 과거처럼 폭등세로 계속 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물 잠김 현상이라고 해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특히 3주택자는 양도세 부담이 62%까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매물을 계속 이제 잠그는 현상이 계속 있고,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하면은 10년간 이제 매물이 나오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구청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임대사목을 하기 위해서 줄까지 서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봤을 때는 이제 매물이 시장에서 더 사라졌다. 그렇단 말은 이제 공급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장은 불안정한 상태다. 그리고 간혹 거래되는 것들이 이제 가격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건데, 지금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간에 이런 몇 개의 거래가 이제 시장 전체의 가격을 좌우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양상이다. 그리고 오른다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쉽지는 않은 상황 같습니다. 예. 지금이 소위 눈치 보기 기간이라고 한다면은 추석 지나고 봐야 어떻게 될지도 알겠는데, 그러면 이번에 9.13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실제로 거래에 좀 반영되려면은 시장에 좀 이렇게 퍼져 나가려면은 어느 정도 걸릴지도 궁금해요. 지금 금리가 상당 기간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에 금리가 오르느냐도 변수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가장 큰 점은 부동산 가격에 보면은 이제 수요 공급으로 나눠서 수요 쪽에서는 이제 거시 경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거시 경제 여건이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금리 인상이 주택 가격에 마이너스까지 준 적은 없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거시 경제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더라도 그렇게까지 시장에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거시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까지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까지 수요 측면에서는 그리 좋은 요소는 없다. 다만 이제 공급 쪽에서 공급이 시장에서는 씨가 말랐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는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그 OECD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니까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대 후반으로 낮춰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경제적인 상황을 전체 다 고려해서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직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겠군요. 그렇습니다. 기준금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작년부터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시중금리, 특히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거의 1% 가까이 올랐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이 속도가 더 빨라지거나 더 커지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과거 한 10년 전에 나타나던 하우스푸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당근과 채찍을 두 가지를 병행하다가 채찍을 더 강조하고 있는데 아직 그 채찍이 유효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 주인들이 집값 짬짬이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인터넷 카페나 SNS에서 얼마 이하로 팔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혹시나 그걸 어긴 사람이 나타나면은 연락해서 당장 그거 매물 거두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부가 지자체하고 같이 이런 걸 잡겠다고 조사에 돌입했다고 하는데 실효성 있는 조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거의 실효성을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제 집값 상승기라든가 집값이 고점이라고 느껴질 때 이런 담합 행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실제 그 담합이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개인별로 전부 다 자금이 필요한 시기가 다르고, 어떤 사람은 급하더라도 빨리 팔아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담합은 보통은 오래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담합이 깨졌을 때 그 사람들끼리 제잘 수단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약한 편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에 그 공인중개사를 이제 겁박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하면은 앞으로는 그 공인중개사에서 우리 전부 다 거래를 못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업무방해죄라든가 이렇게 이제 형법상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민들 사이에 어떻게 얼마 이하는 하지 말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실제 실효성도 거의 없고 그 담합층이 자체로 약하기 때문에
실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보여지지만은 실질적으로 처벌이라든가 실효성이라든가 봤을 때는 약한 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암암리에 흔히 말하는 단체 채팅방 이런 것에서 같이 정보 공유하고 그런 걸 이용하지 않더라도 주민들끼리 몰래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걸 어떻게 단속할지 좀 의문이 들긴 하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잠시 뒤 10시면은 국토부에서 공급책 수도권에 신규 공급할 30만 호를 어떻게 할지 밝힐 예정인데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평양에서 돌아왔고요. 이제 곧 그 결론이 날 텐데 그린벨트를 두고서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하면 안 된다 하고 있고 그냥 노는 땅을 쓰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토부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집을 지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옳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양측 다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 유휴지를 빨리 활용해서 한다면은 그것도 가능한 방안인데 지금까지 이제 서울시의 도시계획 인허가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 그 물량도 작고 단기간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2000년대 이후에 수도권의 주택 공급량을 보게 되면은 50% 이상은 택지에서 나왔습니다. 공공택지에서. 기성시가지에서 나오는 물량 자체가 50% 미만이라는 소리인데 그럼 빨리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거는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이것 외에는 현실적인 방안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의 선진국 도시들의 조사한 자료를 보게 되면은 그린벨트를 계속 유지한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폭등하는 사례가 많고 그린벨트를 어느 정도 훼손해가면서 주택을 지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안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 뭐가 좋을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은 적어도 이제 시민들이 의견을 좀 모아가지고 이게 더 좋다 아니면 이게 나쁘다 이렇게 좀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몇몇 정치인들이 그것들을 다 좌우하는 게 아니고 이때는 이제 시민들이 환경을 더 중시하자 대신 비용은 높은 주택 가격이다 아니면은 이제 환경은 조금 훼손되더라도 서민이나 청년층이 살도록 하자 이런 선택의 과정을 좀 줄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매번 지자체하고 정부가 그린벨트를 두고서 맞서고 있는데 지자체 일단은 그린벨트 권한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래서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게 계속 지금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긴 기간 동안에. 근데 이번에 국토부가 만약에 직권 상정을 할 수 있어요, 국토부가. 근데 직권 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부담을 가지면서 해제를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토부가 직권 상정까지는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계획 인허가 시스템에서 가지고 건축 인허가라든가 이것들은 다 서울시청을 지자체를 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 상정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서울은 사실 그린벨트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서울과 인접한 지역 경기도 쪽에도 땅이 많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특히 이제 기존에 학계에 연구된 결과들을 좀 보게 되면은 성남이라든가 과천이라든가 하남이라든가 수원 일부 지역에 이제 대규모 공급이 되게 되면은 강남 집값이 하방 압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굳이 서울 시내에 공급하는 게 아니고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로 공급한다면은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임대주택만 짓겠다 이렇게 하면 주민 반발도 크고 교통 개선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린벨트 해제하려고 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집값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집값 과열이 될 수도 있다고 또 설명을 해주셨고 그렇다고 또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전망하기는 어려운데 그럼 오늘 이 그린벨트 문제를 포함해서 공급 대책이 어떻게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계세요? 일단 숫자 자체는 정부가 지금까지 계속 발표한 게 30만 호라는 게 있습니다. 30만 호 공급이라는 숫자는 지킬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린벨트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린벨트에 이제 소규모로 해서 경기도 외곽 지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가장 필요한 거는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강남에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 출퇴근이 가능한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원하거든요. 이런 지역 공급은 시장 기대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그 외에 이제 외곽 지역 쪽으로 공급이 많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끝으로 짧게 이것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이제 추석 지나고 이 공급 대책이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또 집값 향방을 가를 텐데 정부가 지금
대책을 내놓는 걸 보면은 일단 내놓고 반발이 있고 네. 문제가 생기면은 뭐 수정하고 예외를 두고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혼란스럽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떤 식으로 정책을 이끌어가야 할까요? 적어도 정책이라면은 뭐 장관이나 시장이나 청와대나 아니면 여당 대표나 자기들끼리 내부적 조율은 좀 하고 발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 툭툭툭 던지는 말들이 시장을 극히 혼돈한 상태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뭐 어떤 장관은 이런 얘기했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리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까지 나오고 있는데 적어도 정부에서 그 기관장이라는 사람이 발표할 때는 그 효과에 대해서 미리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이 효과가 단기적 효과냐 장기적 효과냐 그리고 서민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효과냐를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막연히 이럴 것이다라는 추정으로 해서 정책을 집행하는데 그것들이 아니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정책을 내보내면은 오히려 서민들이 피해보는 것은 좀 줄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경기도가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30년 이상 장기임대 우선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2년까지 공공 분야에서 직접 건설에 공급하는 건설 임대 방식으로 13만 7천 가구, 기존 주택을 매입 또는 전세 계약해서 다시 임대하는 방식으로 6만 3천 가구를 공급합니다. 연도별로는 올해 3만 3천 가구를 포함해서 내년 4만 2천 가구, 2020년에는 5만 1천 가구 등을 공급하고 전체 20만 가구 중 30%인 6만 1천 가구를 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공공택지 내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늘리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등 정책 변화를 통해서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30년 이상 장기임대 우선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을 위한 2018년 서울형 도시재생지역 9곳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근린 재생 일반형 5곳,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후보지 4곳 등 선정된 9곳 모두 저층 주거지 재생 사업 지역입니다. 5년 동안 지역당 총 100억 원이 지원되는 근린 재생 일반형 지역은 강동구 성내 2동과 동작구 사당 4동, 강북구 인수동과 성동구 송정동, 그리고 도봉구 도봉동 지역이 확정됐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후보지는 주민 동의 50%를 확보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으로 은평구 신사동과 성북구 정릉동, 그리고 구로구 개봉동과 중랑구 면목동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선정된 9개 지역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총 600억 원 내외 마중물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와 국도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특별 교통관리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귀성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교통지역, 경찰과 교통기동대, 모범운전자 등 887명, 순찰차 등 장비 381대를 투입해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백화점과 공원, 묘지 등 200여 곳 주변에서 교통관리에 나섭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정체가 빚어지면 톨게이트 진입 부스를 단계적으로 줄여서 우회를 유도하는 등 교통량을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경부선과 영동선 버스 전용 차로제를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오전 7시에서 이 길 오전 1시까지로 4시간 연장 운행합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올 추석 고속도로 교통량은 일평균 454만 대로 지난해 추석 468만 대보다 2.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가 오는 2023년 관광객 5천만 명 유치를 위해 꼭 가봐야 할 명소 20곳을 육성하고 비무장지대 DMZ와 연계한 관광 상품도 개발합니다. 서울시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아서 내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하는 서울 관광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이 행복한 관광도시, 콘텐츠가 풍부한 관광 매력도시 등 5대 전략을 통해서 외래 2,300만 명, 국내 2,700만 명 등 관광객 5천만 명 유치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시장이 주재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서울관광전략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해서 관광과 관련된 모든 서울시 정책을 논의 결정하며 민간 거버넌스형 협력기구인 서울관광협의회에서는 각종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남북 정상의 평양 공동선언에 담긴 인천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세부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천시는 우선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고 공동 어로구역을 조성한다는 합의문의 실현에 대비해서 가까운 항포구에 50억 원을 들여서 서해 5도의 수산물 보관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을 대북 교류 관문으로 활용하고 남북 간 항로 개설을 통한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내 남북경제협력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노동력을 결합한 평화산업단지를 강화 교동에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에 기본조사와 함께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영종도와 북한 해주를 잇는 서해 남북 평화도로 건설의 선도 사업으로 영종에서 신도까지의 도로 건설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서울의 스마트폰 이동통신 요금이 세계 주요 6개 도시 중 뉴욕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도쿄와 서울을 비롯해서 미국 뉴욕,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독일 듀셀도르프의 상위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의 요금 중 가장 싼 것을 골라서 비교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데이터 사용량이 2GB인 경우와 5GB인 경우 서울은 뉴욕에 이어서 요금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런던과 파리 등의 요금은 서울의 절반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 17개의 공원에서 즐길 수 있는 민속놀이 체험 마당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산 등 13개 공원에서는 가족, 친지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윷놀이와 팽이치기, 제기차기, 투호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됩니다. 민속놀이 체험마당 등 놀이 관련 프로그램은 대부분 현장 참여로 진행이 되며 관련 프로그램은 대부분 현장 참여로 진행되며 기타 프로그램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예약 신청한 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수도권 사람들 김미란 리포터와 수도권 화재 현장을 찾아가 보고요. 수도권 행정탐방 인천광역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3분 40초 뒤에 뵙죠.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사람들 오늘도 김미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사실상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부터 고향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이 추석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에서는 이번 주 18일 다문화 가정 여성들과 송편을 빚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잠시 현장을 소리로 만나보시죠. 재료를 나눠드리면 송편을 빚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 오신 완씨 소를 넣었지요. 그럼 손을 굴리세요. 네, 동글동글동글로 예쁘게 잘 굴리신다. 나 이게 조개예요. 이게 모양은 진짜 송편이다. 종로구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여기가? 네, 종로 소방서 4층 다목적실에서 추석맞이 송편 만들기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 종로구의 다문화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 NGO 단체, 자비를 나누는 수레꾼이 함께 이 송편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만든 송편이 조금 특별하게 전달이 되는데요. 이 종로구의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에 송편을 나눠드립니다. 다문화 여성들이 한국에 정착을 해서요. 이제는 다른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할 만큼 많이 성장을 했는데요.
추석 준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고향 생각이 나죠. 베트남에서 온 김한 씨를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베트남에서 온 김한이라고 합니다. 2008년도에 왔어요. 여기 거의 10년에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오니까 너무 뿌듯하고 추석에 다가오니까 전통 한국 의색 송편도 만들어 놓고 그 전통 문화도 알게 되고 송편을 만들어서 노인 어르신분도 나눠 드리고 그거는 너무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 음식이 맛있는 게 어떤 거세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지금 다 적응에 들어가 잘 먹어요. 특히 김치, 된장찌개 맛있어요. 맹둥이라고 해요. 예, 여기 송편은처럼 맹둥이라고 이름이 있어요. 추석에 그런 빵에 만들어서 먹어요. 송편은 얼마나 만들었나요? 네, 이날 4가지 맛과 색깔로 150개 송편을 빚고 쪘는데요. 네. 쑥가루와 노란색 치자, 분홍색 비트를 넣어낸 밑반죽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깨와 달달한 설탕을 넣고요. 고소한 밤도 으깨서 송편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당일 쪄서 만든 따끈따끈 송편을요. 이 포장해서 탈북한 학생들과 덕유린의 장애인 시설, 이 사회복지실에 전달했는데요. 이 일을 6년째 종로구와 NGO 단체 자비를 나누는 수레꾼이 진행하는데요. 왕정림 단장님을 만났습니다. 송편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면서 솔잎이 들어가야지만 송편이라는 유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잎을 직접 따가지고 깨끗이 씻어가 가져와서 지금 반죽을 다 해왔어요. 지금 결혼 이주 여성들이 주물러서 만들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한국 요리를 가르쳐주면서 이제는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걸 배우고 싶대요. 한국의 요리, 남편이 좋아하는 요리를. 그래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지만 1년 동안 하면서 보람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오신 분들이 많던가요? 네, 대부분 이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온 이주 여성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중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등 탈북 학생들도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종로구에 등록된 다문화 결혼 이주자들은 1,300명 정도가 됩니다. 종로구에 이렇게 많은 다문화 이주자들이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다문화 결혼 이주자들이 좀 종로구에 밀집되어 있는 것은 창신동, 숭인동 쪽에서 바느질 일로 거주하는 분들이 많아서인데요. 남편들도 창신동 쪽에서 봉제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주 여성들도 봉제 일을 배우고 싶어하고 또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족 대부분 아이가 2 이상이고요. 아이를 양육하면서 일하기를 대부분 바라고 있는데요. 필리핀에서 온 세실리아 씨는 처음 한국에 와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게 가장 어려웠다고 합니다. 처음 왔을 때 한국말이 잘 모르으니까 그거 가장 불편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랑 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우리가 어떤 불편한가 어떤 마음을 할까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저도 아이 있으니까 영어로 스토리텔링이랑 하고 아이들이 영어로 가르치는 거 알바했습니다. 일하는 거 처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엄마랑 하고 아이들이랑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문화 이주 여성분들이 우리나라에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라고 하던가요? 네, 첫 번째가 언어 불통으로 인한 시어머니 가족 간의 갈등인데요. 한국에 결혼한 여성들의 대부분 연령대가 20대 초반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남편분의 나이가 많아서 오는 이 부부 간의 세대 차이, 문화 차이 등으로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11년째 종로구청에서 한국어를 지도하는 한은혜 선생님은 이주 여성들의 속 이야기를 듣고 상담 역할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추석에 대한 유래도 함께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언어 불통으로 인해서 가족들하고 불화가 자꾸 이제 생기게 돼요. 근데 이제 남편은 그럴 때 중간 역할을 해서 어머니하고 사이를 좀 이렇게 원만하게 해주면 좋은데 갈등이 생겨요. 네팔, 베트남 이런 사람들은 추석이라는 거를 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석의 의미는 바로 조상님들한테 햇과일을 올려서 드리고 나서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지내는 게 의의가 있다는 거를 강조를 하죠. 표는 반다리를 모양인데 둥근 다리 되는 거는 그만큼 시일이 지나면 커져서 둥근 달이 된다. 처음에는 한국의 생활이 미숙하지만 나중에는 큰 둥근 달이 돼서 한국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를 가르쳐주죠. 다른 나라 와서 결혼 생활하기 어렵죠. 네. 가장 필요한 지원이 뭘까요? 네,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좀 관심과 기대감을 갖고 왔는데요.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좀 맞벌이를 원하는데요. 아이에 대한 양육 문제가 또 있고요. 대부분 이주 여성들이 일하는 환경이 좀 열려야 하고요. 양육 지원이 더 좀 필요합니다.
세실리아 씨는 고향 필리핀을 3년마다 찾아갔는데요. 부모님 한 번도 한국에 모신 적이 없다고 해요. 올해는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데 내년에는 꼭 한국에 부모님을 초청하고 싶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온 김한 씨와 세실리아 씨가 같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안부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고향에서 엄마만 계시니까 엄마, 언니, 오빠 다 여기 한국에서 잘 살고 있으니까 어머니 거기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엄마 사랑해요. con yêu gia đình, con yêu mẹ. 엄마, 아빠 건강하시죠? 나 한국에 왔을 때 처음부터 너무 섭섭하고 속상하지만 이제는 잘 살고 제 가족이 잘 키우고 잘 시키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엄마 아빠도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마음이 짠해지네요. 네. 내년 추석까지도 좀 멀고 빨리 좀 만나셨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종로구청 다문화가족 이주 여성들이 함께한 송편빚기 행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미란 리포터였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인천광역시로 가보겠습니다. 정윤희 방송보도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정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이 광역시 최초로 공론화위원회를 제도화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천시는 공론화위원회를 제도화하기 위해 전국 광역시 최초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공론화 제도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인천시의 공공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수요자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중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공론화 과정에서 주요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여론조사, 공공토론, 전문가 교육 등을 진행해 시민이 공감하는 해결책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인천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인천시에서는 어떤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인천시가 수립하는 조례안에는 공론화위원회와 공론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이 담길 예정입니다. 상설기구인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고 공공토론을 통해 도출된 최종 결과를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비상설 조직인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선정된 의제별로 토론을 진행하는 것과 시민 참여단 구성에 대한 내용이 담겨지게 됩니다. 인천시는 지난 20일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최종 조례안을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종 조례안이 발표되면은 또 나중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5월에 이른바 라돈 사태, 라돈 침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셨는데 인천시가 이 라돈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벌인다고요? 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라돈은 세계보건기구가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폐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하는 위험물질입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시민들에게 라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관내 기업, 환경시민단체와 함께 실내 공기 라돈 저감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현대제철 인천공장과 동국제강 인천공장 등 관내 기업체에서 라돈 간이 측정기를 환경시민단체에 지원하고요. 환경시민단체들이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서 시민들에게 간이 측정기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평화복지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라돈 간이 측정기를 신청을 하시게 되면 단체와 연계된 지정된 장소에서 간이 측정기를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지난 18일에는 인천 터미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라돈 저감 캠페인을 널리 알리는 안내문을 배부하였고요. 현장 부스에서 라돈 측정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인천시는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해 라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를 맞아서 인천에서도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 행사가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행사가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인천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전통 문화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인천 도부청사를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추석 다음 날인 9월 25일에 추석맞이 민속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강강술래, 전통 무용 등의 공연이 진행되고 단소 만들기, 목공예 체험 등 전통문화 체험과 제기차기, 널뛰기 등의 민속놀이 체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월미공원에서도 9월 24일과 25일에 한가위 민속 한마당이 열리는데요. 사물놀이, 북청 사자놀이, 판소리 공연 등이 진행되고 아이와 함께하는 탈 만들기 체험, 에코백 만들기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네.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문화행사, 추석맞이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인천에서도 관련된 행사를 준비하고 있네요. 추석 때 고향 갔다 오신 다음에 집에 오시면 남은 한 하루 이틀 정도 가족들과 이제 시간 보내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추석 때 많이 먹어서 좀 속이 더부룩하다, 그리고 좀 걸어야겠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인천 도호부청사라든지 월미공원, 만남의 광장 가셔서 이런 축제라든지 체험하시면서 아이들과 시간 보내면 아이들이 요즘에 맨날 스마트폰, 컴퓨터만 가지고 놀아서 이런 거 만져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널뛰기, 투어놀이, 맷돌 돌리기 이런 거 한번 같이 체험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외에도 다양한 문화 행사가 또 진행되죠? 네. 인천 계양장 일대 인천 아트 플랫폼과 한국근대문학관은 추석 당일만 휴관하고 전시가 계속 진행되는데요. 아트 플랫폼에서는 유명 작가들의 다양한 개인전이 개최됩니다. 한국근대문학관에서 진행 중인 근현대 베스트셀러 특별전은 청소년에게 한국 문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고 어른들에겐 학창시절 읽었던 베스트셀러 작품을 실제로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전시가 펼쳐집니다. 또한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난 주말 9월 29일에는 인천 곳곳에서 동네 책방들과 함께하는 문학 페스티벌이 개최되는데요. 딸기 책방, 북극 서점 등 9개 책방에서 동네 책방만의 독특한 책 전시 부스를 구경하고 작가와의 만남도 가질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가족, 친구와 함께 다양한 문화 행사에 참여해 명절 스트레스도 확 날려버리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석 잘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정윤희 인천시 방송보도 팀장이었습니다. 네, 9월 21일 수도권 투데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추석 연휴 끝나고 다음 주 목요일에 뵈야겠네요.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